289페이지. 너네 특수상대성 이론 들어봤어요? 들어봤니? 조금? 이 특수상대성 이론 자체는 들어봤지? 그죠?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니? 아인슈타인 뭐 업적 얘기하면서 뭐 상대성 이론이 어쨌네 저쨌네 하고 들어봤죠? 그죠? 혹시 이 이론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 혹시나 뭐 그냥 유튜브를 찾아보던 어쩌던 좀 궁금해서 찾아본 사람? 아무도 없네요. 그래요. 나도 그랬어요. 자, 상대성 이론이다 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뭐 한 번도 안 들어본 건 아닐 겁니다. 뭐 잘 알다시피 아인슈타인이 정리한 이론이 바로 상대성 이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이론이라고 하는 건 사실 많은 과학자들이 어떤 논문들을 많이 발표해낸 걸 바탕으로 정리해낸 게 이론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이론을 냈기는 하지만 그 안에는 다른 과학자들의 이론도 같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다른 과학자들이 밝혀낸 법칙이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서 나온 게 바로 상대성 이론이에요. 근데 대체로 이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론들과는 조금 다르게 뭐 예를 들자면 빅뱅 이론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빅뱅 이론 하나를 만들 때에는 다양한 사실들이 겹쳐져서 이게 증거를 통해 검증이 되고 하니까 이 이론이 맞다라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 바탕에는 뭐 허블이 관측한 결과도 있을 것이고 뭐 르메르트 그다음에 뭐 다양한 과학자들이 그 이론을 뒷받침했을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학자가 밝혀낸 이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었던 생각이 담겨 있어.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이론이 대단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 사람만이 할 수 있었던 생각으로 지필된 이론이 바로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안에는 사실상 뭐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학자가 가진 획기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그걸 이해해야 이 이론이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좀 아마 어려운 이론이라고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충 이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학자가 한 업적들을 보면 어때? 약간 일반인들이랑 조금 다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의 틀을 조금 깰 필요는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걸 가지고 나타낸 게 바로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배우는 특수 상대성 이론, 이 이론을 한 20세기 초, 그러니까 1900년대 초, 한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그 시절에 낸 게 첫 번째 특수 상대성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한 몇 년 뒤에 이걸 갖다가 좀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확장을 해요. 이렇게 두 가지 이론을 낸 게 상대성 이론이야.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은 이건 특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즉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고, 얘는 일반적인 상황, 그러니까 즉 모든 상황을 포함시켰을 때의 상대성 이론을 나중에 발표했다 이거지.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여러분들 지금 안 배워요. 아마 물리 2를 하거나 아니면 뭐 선택 과목을 하게 되면 요걸 다루기는 해. 근데 요거에 비해서 요거는 그리 뭔가 요게 이해가 되면 요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요. 오늘은 요 특수만 다룬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특수상대성 이론을 먼저 볼게요. 교재 89쪽에 먼저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로 이 마이컬슨 몰리 실험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좀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밑에 특수상대성 이론의 기본 가정 있죠? 요 가정을 바탕으로 뒷장 넘기시면 90페이지에 이 아인슈타인이 했던 가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중에서 아인슈타인의 가정에 대해 먼저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가정은 뭐라고 돼 있니? 무슨 이론? 무슨 이론? 무슨 원리? 상대성 원리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상대성 원리가 무엇인지부터 볼게요. 일단 이 상대성 원리는요, 애초에 이 말 자체가 좀 번역된 것이다 보니까 이 말 자체로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걸 좀 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얘는요, 관성계라고 하는 좌표계에서는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이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걸 담고 있는 게 첫 번째 상대성 원리야. 무슨 얘기냐면 이 관성계라는 게 뭔지부터 봐야 돼. 관성계는요, 관성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물체가 운동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지하고 있으려면 그대로 정지하고 있는 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등속 운동. 아무런 힘이 가해지지 않은 공간에서, 즉 마찰력이 없는 공간에서는 이 물체가 속도가 일정하게 뭐 2m/s만큼을 가진다? 라고 하면 마찰력이 없을 때 얘는 계속 흘러가요. 오케이? 그러니까 등속 운동을 하거나 정지해 있는 개가 바로 관성계야. 즉 가만히 서 있을 때, 내가 가만히 서 있을 때 너네들의 움직임을 보는 나의 개, 이게 관성계야. 또는 내가 등속으로 움직이면서 너네들을 보는 거, 그때 나의 개, 이게 관성계야. 그러니까 가만히 정지해 있을 때에 작용되는 물리법칙이랑 등속 운동으로 가면서 내가 너네를 바라볼 때의 물리법칙은 항상 동일하다. 이 얘기가 상대성 원리야. 이걸 갖다가 대충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예를 들어 내가 가만히 서 있다가 공을 갖다 던졌어. 위로 던지게 되면 이 공은 얘가 가진 중력만큼에 해당하는 값이 아래로 작용하여 어때요? 올라갔다가 다시 뭐예요? 그대로 내가 봤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 이때 작용된 힘은 뭐밖에 없어? 중력밖에 없어. 자, 그죠? 이게 정지계야. 정지한 계, 즉 관성계 중에 일부야. 이 관성계에서는 아래로 중력이 작용한다라는 물리법칙이 동일하죠. 그죠? 이 상태에서 얘가 등속으로 움직여. 내가 이렇게 등속으로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면서 똑같이 이 지점에서 공을 들어 올려. 내가 여기서 공을 이렇게 딱 던졌다가 다시 어때? 나는 여기서 맞죠. 그죠? 그럼 나는 사실상 등속 운동을 하는 게는요, 자기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관성계로 봐. 자기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의 입장에서는 이게 위로 올라갔다가 그냥 아래로 내려왔다고만 생각을 해. 그런데 너네가 이 공의 궤적을 볼 땐 어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걸로 이렇게 느끼죠. 그죠? 그러나 나는 등속 운동한 개, 즉 관성계니까 같은 중력값을 받아서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인식을 하지만 너네는 그렇게 보지 않잖아.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때 적용된 물리법칙이랑 이렇게 움직이면서 적용된 물리법칙은 나한테서는 동일해. 오케이? 이걸 나타내는 게 상대성 원리야. 그래서 결국 뭐냐면 나의 운동은 변하지 않지만 나의 운동을 너네가 바라볼 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상대성 원리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모든 관성좌표계에서는 물리법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는 동일한 거야. 너네가 보는 게 달라질 거야.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이 아주 획기적인 과정인데, 이 과정은 뭐냐면 광속 불변 원리예요. 요것 때문에 상대성 원리가 지필이 돼요. 즉 아인슈타인이 했던 획기적인 생각이라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광속 무슨 속도야? 빛의 속도야. 빛의 속도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표시할 거냐? C라고 하는 문자로 표시할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이 C 값은 얼마니? 혹시 아니? 30만. 맞아요. 30만 킬로미터를 1초에 가는 속도야.
그리고 이걸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라고 표현도 해요. 이게 빛의 속도야. 요것쯤은 앞으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는 뜻이 뭐냐면 1초의 빛은 지구의 7바퀴 반을 돈다. 이 얘기야. 그만큼 빠르다는 거지. 근데 이 광속, 빛의 속도는요 변하지를 않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바라보든 니네가 바라보든 아까 요 공의 궤적은 어땠어? 나의 공의 궤적과 너네가 바라보는 공의 궤적은 어때? 달라질 수 있었잖아. 그러나 뭐는 바뀌지 않아. 빛의 속도는 나나 너네나 똑같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광속 불변 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상대 속도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서 상대 속도도 같이 한번 정리해 줄게요. 상대 속도라는 건 뭐냐면 자, 뭐 예를 들어 버스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 뭐가 10m per 10km per hour 만큼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치자. 10은 좀 너무하니까 좀 빨리 움직이겠다고 칠게요. 50. 이 상태에서 내가 가만히 바라보면 이 버스는 50km per hour로 다가오고 있다고 인식하지. 그지? 근데 내가 만약 얘랑 다른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으면 어때? 얘랑 반대 방향으로 뭐 예를 들어 10km per hour로 움직이고 있다고 상상을 하면 이 위에 앉아있는 나는 버스를 어떻게 바라봐요? 내가 정지하고 있을 때보다 이 버스의 움직임이 더 어때죠? 그렇지, 훨씬 더 빨라지는 걸로 경험을 하죠. 그럼 이번엔 반대로 내가 얘랑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 어때? 극단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극단적으로 나도 50km per hour로 가고 있다고 치자. 그럼 나는 이 버스가 어떻게 보여? 나랑 같이 움직이는 걸로 보이죠. 그래서 관찰자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는 걸 갖다가 우리는 상대 속도라고 해요. 그리고 이 상대 속도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방향이 다르면 빨라졌어. 방향이 같으면 상쇄가 돼요. 따라서 상대 속도 구하는 공식은 A가 B를 바라보는 속도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B의 속도, 너의 속도에서 나의 속도를 빼는 거야. 그리고 얘는 양만 있는 게 아니라 방향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가진 값에서 나의 값을 마이너스해서 더해질 값을 의식해. 내가 가는 양에서 얘가 가는 양이 방향이 똑같으니까 0으로 인식돼. 이게 상대 속도에 대한 개념이야. 이것도 알아두세요. 적어두세요. 어디 한구석에다가. 그런데 뭐는 빛은 이거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관해 얘의 움직임이 항상 달라졌잖아. 그지? 그게 상대 속도에 대한 개념이었잖아. 그죠? 근데 빛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빛을 딱 비췄을 때의 그 속도와 너네가 그 빛을 비췄을 때의 속도가 내가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항상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다시 풀어 얘기하면 빛은 상대 속도에 적용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는 소리야. 그래서 얘는 빛은 상대 속도를 가져 안 가져? 가지지 않는다라는 걸 설명하는 게 이거. 광속 불변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까지 벌어지냐 보면요. 내가 여기서 이 빛을 비췄을 때 동시에 이 빛을 비춰도 얘는 더해져서 이 C가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더해져서 이 C가 아니라 그냥 얘도 얘를 C로 보고 얘도 얘를 C로 본다 이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 나랑 얘랑 속도가 동일할 때의 상황도 마찬가지야. 나랑 얘랑 속도가 동일한데 내가 여기서 빛을 딱 이렇게 딱 비춰. 빛의 속도 C만큼의 빛을. 그러면 사실상 빛의 속도랑 얘네들의 속도가 다 같다고 치면 나는 C로 이 빛이랑 같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움직이건 어쩌건 간에 그냥 빛은 나보다 더 빨리 간다는 거지. 오케이? 그걸 담고 있는 게 빛의 광속 불변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걸 생각을 했겠어? 안 한 거야. 못 한 거야. 근데 뭐 여러 가지 실험 결과들이 좀 뒷받침이 되긴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론을
이제 이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개념을 먼저 보고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한 현상들을 좀 볼 거야. 사실은 현상들이 좀 중요한 건데 이 동시성의 상대성도 이 원리에 적용되는 거라서 알 필요가 좀 있어요. 이 내용은 91페이지에 같이 있습니다. 그냥 이 책 따라가자면 동시성의 상대성부터 보면 여러분들이 이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이런 우주선에다가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다루냐면 이 특수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잘 적용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뭐 아까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봤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빠르다라고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돼. 어느 정도로 빨라야 돼? 빛의 속도 정도로 빠른 애들, 그런 애들에 관해서는 적용이 돼요. 그래서 빛의 속도에 가까운 물질들이 적용되는 현상이 상대성 이론이야. 동시성의 상대성은 뭐냐면 이런 우주선, 이제 우주에다 갖다 띄울 거야. 우주선이 가만히 정지해 있을 때 만약 여기에서 빛이 나는 이 광원을 갖다가 설치해서 딱 켰다, 킨 순간부터 이 빛의 궤적을 본다라고 봅시다. 얘는 지금 현재 정지해 있는 상황부터 가정한 거예요. 우주선이 정지해 있을 때 너네가 만약 이 우주선 안에 들어있다면 빛을 딱 비춘 순간부터 이 빛의 궤적은 A와 B에 어떻게 도달할까? 만약 A부터 여기까지, 광원부터 B까지의 거리가 같다면 우주선 안에 있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볼 때 빛을 딱 비췄어. 비춘 순간 빛이 A에 도달하는 시간이랑 B에 도달하는 시간은 어때요? 같죠? 그죠? 지금 현재 얘는 정지한게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등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같은 물리법칙이 적용된다고 했어. 등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들은 자기가 움직이고 있는 걸 예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에서 빛을 A와 B에 동시에 비춰. 즉 시작한 순간부터 나는 움직이면서 이 빛이 어떻게 가는지를 내가 이 우주선 안에서 바라볼 때는 어때? 달라져? 안 달라져. 안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지해 있거나 등속도로 움직이거나 상관없이 동시에 도달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이걸 밖에서 바라볼 때는 어때? 잘 봐. 얘가 시작한 순간부터 움직일 거야. 그러면 얘는 시작하면서 빛의 광원에 불은 켜질 거고요. 시작한 순간부터 얘는 어때? 우주선이 살짝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 안 그래? 그죠? 살짝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면 이 광경을 우리가 밖에서 바라볼 땐 빛의 궤적이 어때? A와 B에 동시에 도달해? 시작하면서 빛의 속도는 어때요? 얘가 움직이건 움직이지 않건 간에 아까 어떻다 그랬어? 항상 같다 그랬지. 그러니까 빛의 속도는 항상 같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누구에게 먼저 도달해? 이번에는 A한테 훨씬 더 먼저 도달할 거야. 그리고 나서 B한테 도달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된 거야? 우주선 안에 있는 관찰자는요 항상 이 빛이 동시에 도달한다고 봐. 동시에. 그죠? 그렇지만 내가 이걸 밖에서 바라본 순간 어때죠? A가 B보다 더 먼저 도달하는 걸로 느끼지. 그러니까 우리가 동시라고 판단했던 것도 이제는 뭐가 된다는 거야? 상대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야. 이게 동시성의 상대성이에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현상이 이해가 됩니다. 자, 현상 볼게요. 현상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냐면 총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 지연. 요거 동시성의 상대성 뒷장 넘겨서 93페이지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93페이지에 있는 내용 첫 번째 시간 지연부터 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길이 수축. 세 번째는 질량 증가. 이렇게 3가지입니다. 자, 잘 봐. 자, 아인슈타인의 가정에 의해 방금 동시라는 것도 다르게 관측될 수 있다는 걸 봤어.
아까 이 공의 교정에서도 봤듯이 너네가 이걸 바라볼 때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느꼈지. 그치? 요게 그대로 적용되어 우주선을 띄웠을 때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는, 우리가 다루는 것들은 다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는 물체들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는 상황을 갖다가 어떤 상황이라고 보냐면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 거예요. 이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는 상대성 이론들에 대한 현상이 뭐라는 거야? 이 세 가지라는 거야. 즉, 빛의 속도로 가깝게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들은 시간이 지연되는 효과를 갖고 길이가 수축되는 효과를 갖고 질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갖는다 라는 게 특수상대성 이론의 현상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랑 시간 t, 그다음에 길이를, 그다음에 질량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구 위에서 관찰할 때, 즉 뭐 지구가 아니라 우주를 좀 더 우주로 범위를 넓혀보아도 어때요? 시간은 항상 뒤로만 흘러가는 걸로 인식하죠. 그래 안 그래? 그죠? 시간이 항상 뒤로만 흘러간다라는 건요, 어떤 생각이냐면 절대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 절대적이다와 상대적이다라는 말은 반대예요. 절대라는 말은 어떠한 상황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양이야. 그러니까 시간이 뒤로만 흘러간다라는 거랑 째깍째깍 1분이 60분 무이면 1시간. 요 사실은 바뀌지 않는 게 절대적이라는 개념이야. 요 시간에 대한 절대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할 수 있었냐면 가속도, 힘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뉴턴 법칙의 가정이 뭐냐면 시간은 절대적이다. 오케이? 근데 왜 절대적이어야 하는지는 이 사람이 생각을 못했어. 그냥 절대적이라고 하는 과정을 놓았기 때문에 뉴턴 법칙이 성립이 됐던 거야. 그리고 길이도 어때요? 내가 아무런 힘을 가하지 않는 이상 길이가 바뀌어? 그냥 영원히 안 바뀌어. 그래서 길이도 항상 모든 물체는 절대적일 거야. 힘을 가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질량 같은 경우에도 어때? 질량은 우리가 배우기로는 어때요? 물체가 가진 고유한 양이라고 배우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바뀌지 않는 거라고 인식을 해왔어. 질량은 바뀌지 않는데 행성이 바뀌면서 뭐가 바뀌어? 무게는 바뀔 수 있었지. 그러나 질량은 항상 어땠어? 바뀌지 않았잖아. 그게 뭐였던 거야? 절대적이라고 하는 개념이었던 거야. 근데 이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던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요,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이 세 가지 물리량들이 뭐가 된 거야? 이제는 상대적일 수 있다는 거야. 즉 시간도 내가 보냐 너가 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길이도 내가 보냐 너가 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질량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 이론을 정립하는 게 특수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버린 거지. 오케이? 자, 첫 번째 시간제한부터 볼게요. 자, 이 시간제한 같은 경우에는요, 이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는 물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우주선을 하나 준비할 거고요. 여기에다가 광원판, 여기에다가 거울판을 설치하여 요 밑에서 빛이 나와 거울로 반사되어 다시 되돌아오는 기계를 장치할 거야. 되니? 그죠? 이 상태로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는 물체라고 했으니 뭐 0.6c라고 할까요? 0.6c는 우리가 느끼기로는 별로 얼마 안 돼 보이지만 18만 km/s야. 오케이? 0.6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엄청 큰 속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빛을 딱 비추는 걸 우리가 우주선 안에 있을 때의 상황부터 봅시다. 아니? 자, 이 상태에서 보세요. 여기서 빛은 출발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나는 움직일 거예요. 그러나 이 등속도로 움직이는 물체에 관해서는 내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어? 안 한다고 했어? 안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시작한 순간부터 여기 이 순간에 올 때까지 자기는 움직이지 않다고 생각할 거야. 그러면서 이 빛의 궤적을 이 사람이 느낀다라고 보면 어떻게 느껴지니?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뭐예요? 다시 내려와서 여기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온 걸로 관측을 했다 치자. 그럼 이 상황에 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다 경험한 거야. 여기서.
일정합니다. 얘가 이 빛의 왕복 시간을 계산한 결과 이걸 t0다라고 놓으면 t0는 시간은 뭐야?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값이지. 거리는 L 더하기 L이야. 2L이야. 속력은 빛의 속도 C야. 변하지 않아. 그럼 얘가 여기서 똑딱 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야? t0인 거야. 이걸 t라고 놓을게요. t0 말고 t라고 놓을게요. 제로로 할까요? 네. 됐어?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계속 이 왔다 갔다를 요만큼의 시간으로 측정을 할 거라. 오케이? 요게 지금 이 우주선 안에 있는 상황에서의 사람 그 입장이에요. 이번에는 뭐 해봐야 돼?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앞으로는 상대적일 것이다 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는 왔다 갔다 하는 걸 갖다가 똑같이 관측하는 동안 나는 이걸 어떻게 관측해? 이렇게 가는 걸로 이해를 했었잖아. 그런 것처럼 우주선 밖에 있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제는 이걸 바라보자고. 그렇게 되면 우주선 밖에 있는 관찰자는요, 빛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여 똑같은 빛의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우주선의 빛의 궤적을 그려보면 여기서부터 출발하여 여기서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여기까지 오는 상황을 가정할 때 얘는 출발하면서 어때? 여기에 닿고 다시 반사되어 어때? 여기에 닿는 이 상황을 경험하게 될걸요? 아까 저거 던지는 거랑 비슷하게? 오케이? 빛은 직진하니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직진하고 이렇게 직진하여 여기에 딱 도착하는 시간 요걸 갖다가 계산해보면 어때? 지금 눈으로만 봐도 어떠나요? 잘 봐. 빛의 속도는 항상 어떻다 그랬어? 얘가 움직이던 말든지 간에 항상 C야. 근데 이 상황에서 똑딱 하던 애가 이제는 같은 속력으로 더 멀리 가야 돼. 더 멀리 가야 돼. 그러니까 똑딱 하던 애가 갑자기 어떻게 됐어? 똑딱 하게 됐죠.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됐어? 지연됐어. 증가했다. 따라서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 지연 효과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즉 우주선에 있는 관찰자가 계속해서 이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면 얘가 느끼는 시간이랑 내가 느끼는 시간이 달라진다. 나는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가는데, 그러니까 나는 시간이 굉장히 증가하여 가는데, 즉 내가 1시간이라고 느꼈던 게 얘한테는 1분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늙어가는데 얘는 계속 젊은 상태로 유지할 거라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걸 수식으로 정리하면 수식으로 정리하는 것도 이제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 길이를 L'이라고 놓을게요. 길이가 늘어났다는 건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이 L'만큼을 얘는 속력 C로 일정하게 가죠. L'은 얘보다 더 크니까 당연히 시간이 어떻게 돼? 밖에서 바라본 입장에서 시간이 훨씬 더 커진 거야. 이게 시간 지연이야. 됐어? 요걸 가지고 교과서에는 어떻게도 정리했냐면 뒤쪽 넘겨볼래요? 잘 봐. T0 아까 우주선 안에서 관측한 요 시간은요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 고유 시간이다 라고 할 거야. 우주선 안에서 관측한 걸 고유 시간. 그 다음에 시간이 지연된 효과는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한 현상이다 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고유 시간이에요. 그리고 고유 시간에 비해서 밖에서 바라본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늘어나게 되죠. 내 시간이 늘어나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공식으로 정리를 하잖아. 제가 그릴게요. 요 길이가 여기는 지금 이 관찰자가 움직인 속도야. 속도에 비례해.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늘어난 길이에 비례해. 그죠? 늘어난 시간 그래요. 늘어난 길이.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때? 고유죠. 고유로 왔다 갔다 한 길이죠. 그죠? 요걸 가지고 피타고라스 이용해가지고 정리하면 어떤 하나의 결과가 나와요. 이 감마라고 하는 상수가 얘의 속도값이랑 빛의 속도에 의한 상수로 결정이 되는데 이 감마 값은 항상 어떠냐면 항상 얘보다 커. 수식을 표현하면 대충 이렇습니다. 1 마이너스 V분의 V를 이렇게 해서 루트 씌워서 이렇게 생기네요.
그냥 보세요. 그냥 이렇게 생긴 애인데 빛의 속도에 항상 가깝게 갈 수는 있어도 빛의 속도랑 똑같이 갈 수는 없잖아. 모든 물질은 다 빛의 속도와 똑같아질 수는 없어요. 가장 빠른 게 빛이야. 그러니까 항상 이 값이 분수가 돼. 전체가 분수가 되고 이렇게 올려서 보면 얘는 항상 1보다 큰 값이 나와. 그래서 시간이 지연된 효과를 어떻게 갖다가 상수로 표현하기도 하냐면 감마만큼이 증가하여 요 고유 시간의 곱해진 값이다라고 표현하게 돼요. 이 감마라고 하는 상수가 요즘에는 학교에 잘 안 나오기는 하는데 예전에는 꼭 한 학교씩은 나오기는 했어요. 감마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나중에 학교에 가서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그냥 증가했다는 것 자체를 감마로 표현해서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 그거까지만 기억하세요. 이게 첫 번째 시간 지연 현상이야. 됐어?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있다. 봐봐. 내가 여기서 공을 위로 올렸다가 내렸을 때 나는 그냥 올라갔다 내려간 걸로 느끼지만 너네는 공의 궤적이 포물선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반대면 나는 정지하는데 너네가 움직이냐? 나는 너네 공의 궤적을 똑같이 포물선으로 이해하겠죠. 그럼 잘 봐.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빛의 궤적이 올라갔다 내려갔다였어. 그지? 근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물체들을 보면요. 이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물체, 즉 너네가 가진 우주선, 정지에 있는 너네가 가진 우주선을 보게 되면 내가 움직이고 있는 걸 갖다가 어떻게 착각을 해? 너네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로 착각을 해. 그러면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나는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너네가 움직인 걸로 착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너네 우주선에서는 시간 지연 효과가 일어났다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니? 약간 역설이 일어나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 상황만 놓고 본다면 나는 늙어가는데 얘는 계속 젊은 채로 유지한다 그랬어. 그지? 근데 내가 움직이는 걸 얘는 느껴 안 느껴? 안 느끼잖아.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는 건 느끼지 않는데 니네가 움직이는 걸로 느껴.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의 입장에서도 너네가 시간 지연이 일어난다라고 느꼈겠지. 그럼 나는 계속 늙어가는데 너네는 계속 젊은 채로 유지하고 있네? 라는 게 반대 상황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이걸 쌍둥이 역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역설은 일단 그냥 넘기세요. 둘 다 맞다는 걸로. 둘 다 맞아. 이걸 둘 다 맞게끔 해석하는 게 첫 번째 특수상대성 이론이야. 오케이? 그래서 항상 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관찰자가 누군지를 항상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관찰자가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고유 시간이야. 그러니까 관찰자가 밖에 있는 우주선 밖에 있는 지구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얘가 시간 지연된다고 느껴. 반대로 이 우주선 안의 입장에서 지구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마찬가지로 시간 지연이 일어난다는 걸 느껴. 이게 중요해. 됐어? 그래서 관찰자에 대한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보는 걸로 하고요. 여튼 둘 다 맞다는 거. 오케이? 둘 다 맞다는 거는 인식을 하고 계세요. 자, 두 번째 길이 수축 볼게요. 자, 두 번째 현상은요. 마찬가지로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는 물체들은 길이가 수축되어 보인다라는 게 길이 수축이야.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그림을 많이 보냐면 지구에서 목성으로 움직이고 있는 우주선이 뭐 예를 들어 0.8c에 가깝게 움직인다라고 봅시다. 이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길이 수축 현상입니다. 자, 만약 어떤 다른 행성에서 이 지구와 그 목성의 거리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정지에 있는 사람이 먼저 측정을 했다고 치자. 그래서 이 정지한 사람이 지구에서 목성까지의 거리를 L0라고 명명했다라고 하는 상황을 볼게요. 됐어? 정지한 관찰자가 관측한 길이는 L0야. 그런데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는 물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 L0라고 하는 거리를 어떻게 느낀다는 거야? 길이가 수축되어 보이게 느낀다는 거야. 이게 길이 수축이에요. 그러니까 즉 L0였던 게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건 얘가 느끼지 못해. 그러나 이렇게 움직이는 이 관찰자가 이 길이를 측정하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줄어 보인다 라는 현상이 길이 수축이야. 요걸 대충 수식으로는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 정지한 관찰자가 L0로 측정할 때는 어떻게 했어? 얘가 0.8c로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즉 얘의 속도 곱하기 여기다 쓸게요. L0는요 얘가 움직인 속도 곱하기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시간이죠. 그죠? 근데 아까도 이 관찰자 밖에서 바라볼 때는 어땠어? 시간이 지연됐잖아. 관찰자 밖에서 바라볼 때는 시간이 지연되게 됐어. 그래서 얘가 관측한 L0는 이렇게 표현돼. 그런데 얘가 관측한 L은 지구에서 목성까지의 길이는 어떻게 관측이 되냐면요. 내가 0.8c 똑같은 V라고 하는 속도로 내가 0.8c로 V라고 하는 속도로 나의 시간을 곱해서 나타낸 게 이 길이야. 그래 안 그래? 그죠? 이 사람이 측정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내가 이만큼의 속도로 나의 시간만큼 봤을 때. 그래서 시간이 얘의 시간, 지금 고유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더 클 수밖에 없어? L0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 따라서 이 현상에 의하면 항상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는 물체는 길이가 수축되어 보인다 라는 현상이 길이 수축 현상이야. 그리고 요가 정도 성립이 돼요. 잘 봐. 관찰자가 어디냐에 따라 항상 똑같이 적용된다 그랬지. 얘가요. 만약에 이 우주선이 자기 우주선의 길이를 L0라고 관찰을 했어. 그치? 근데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는 물체를 다른 사람이 보면 얘는 어때? 이 길이를 수축되게 느껴. 그러니까 얘가 얘를 바라보게 되면 L0보다 훨씬 더 작아진 길이로 느끼는 게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한 효과야. 오케이? 그러면요. 얘가 왜 이 길이를 짧게 느꼈느냐 하는 건 애초에 뭐 때문이었던 거냐면 얘는 움직인다고 느껴 안 느껴? 안 느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움직이지 않는데 사실 누가 움직인다고 본 거냐? 지구랑 목성이 같은 속도로 0.8c만큼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라고 본 거예요. 오케이? 얘랑 얘가 동시에 0.8c로 이렇게 움직였다. 근데 나는 정지한다 라고 보니까 얘가 길이가 수축돼 보는 거지. 방금 했던 얘기랑 똑같잖아. 얘가 얘를 바라볼 때 길이 수축되는 거랑 얘가 얘를 바라볼 때 이렇게 움직이면서 길이가 수축돼 보이는 거랑 똑같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관찰자에 따라 항상 길이 수축 효과가 나는 거예요. 됐어? 수식은 그냥 수식으로만 생각하시고 마지막 질량 에너지를 보기 전에 대충 이해가 돼요? 좀 복잡하죠?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이거야.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는 물체를 밖에서 바라볼 때 항상 시간이 지연되고 항상 길이가 수축된다. 됐어? 그리고 이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나는 가만히 있는 채로 너네가 움직이는 걸로 느낀다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너네가 움직이니까 너네 시간이 지연된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너네가 움직이니까 너네 길이가 수축된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도 이제 감마로 표현하게 되면 얘는 감마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 두 번째 요 길이 수축된 양이 감마만큼이 나눠져서 고유 길이를 이렇게 높여요. 얘가 1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항상 작아지는 걸로 느끼는 거야. 대충 그렇다는 거야. 오케이?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뒷장 넘겨볼까요? 어디 보자. 이 문제는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뒷장 넘겨서 자 102페이지 6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자, 그림과 같이 0이 같은 우주선이 철수에 대해 0.6시에 일정한 0.6시에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다. 0.6시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이렇게 운동한다. 그리고 우주선의 X축 방향의 고유 길이는 L0. 여기가 L0, 여기가 H0 라는 거고요. 여기 0이의 움직임을 철수가 항상 0이랑 철수랑 같이 나와요. 우리나라 항상.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자, 기억! 0이 같은 우주선의 X축 방향의 길이는 L0보다 짧냐 물었어. 잘 봐. 우주선이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면 우리는 뭘 느껴요? 얘가 시간이 지연돼 보이고 얘의 길이가 수축돼 보인다 그랬지. 그러면 얘가 움직이는 걸 요 지금 밖에 있는 철수가 볼 때 0이의 시간은 어떻게 보인다는 거야? 0이의 시간이 지연돼 보인다라는 걸 느낀다는 거고 0이의 길이가 어떻게 느낀다는 거야? 작아지는 걸 느낀다는 거야. 근데 지금 물어본 게 뭐야? 기억. 0이 같은 지금 철수가 관측할 때 여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항상 관찰자가 누군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지? 그래서 철수가 관측할 때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고 철수가 관측할 때에는 0이의 X축 방향 길이가 L0보다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 길이 수축에 대한 효과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되고요? 이렇게 수축돼 보이는 거야. 누가 바라볼 때? 철수가 바라볼 때. 그래서 철수는 L0보다 훨씬 더 작은 길이로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Y축은 밖에 안 바뀌어요. 이건 안 바뀝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얘가 움직이는 방향으로만 수축이 일어나요. 이쪽 방향으로는 올라가지 않았잖아.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높이는 변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 우주선이 위아래로 움직였으면 뭐는 바뀌었을까? 높이는 바뀌는 대신 이 너비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 운동 방향에 따라 길이가 수축한다는 걸 이해하세요. 자, 그 다음에 0이 같은 Y축 방향의 길이는 H보다 짧다. 이거 아니죠? 항상 H만큼을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 0이 같은 우주선의 운동 방향으로 보낸 빛의 속력은 C보다 크다. 그렇죠. 작아요. 잘 봐. 빛의 속도는 항상 어떻다고 했어? 이 특수상대성 이론이 적용되려면 빛의 속도는 항상 C여야 돼요.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거든요. 어렵게 나와봤자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충 거저주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A가 관측한 빛의 속도랑 B가 관측한 빛의 속도가 다르다? 라고 하면 그건 다 틀린 거야. A가 관측하던 B가 관측하던 간에 항상 빛의 속도는 어찌해야 돼요? 그냥 C여야만 해. 그래서 거저주는 문제가 항상 기억에 많이 나와요. 빛의 속도는 다르다 라고 하면 항상 맞아 틀려. 항상 틀려. 그래서 디귿은 항상 틀린 말인 겁니다. 오케이? 이 과정이 적용되는 게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이고요. 다시 앞장 98페이지 한번 넘어오세요. 이론이 하나 나왔으면 뭘 봐야 돼? 이게 맞는 건지 증거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98쪽에 있는 이 뮤온이라고 하는 애가 특수상대성 이론의 증거가 돼요. 무슨 애냐면 어떤 친구냐면 이거를 지울게요. 그러면 질량 증가니까. 자, 애초에 이 뮤온이라고 하는 애는 뮤온 이렇게 적습니다. 얘는 입자예요. 입자 이름이 뮤온이에요. 입자. 그냥 어떤 애인지는 몰라도 돼. 그냥 뮤온이라고 하는 입자가 있어. 근데 이 뮤온이라고 하는 입자가 우주에 이렇게 떠다니는 애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얘의 수명이 지구에 닿을 정도까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지구에서는 이 뮤온을 관찰할 수가 없어, 사실은. 오케이? 그런데 이 뮤온이라고 하는 입자들은 대부분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여. 그래서 얘의 속도도 대충 한 0.99 C 정도가 되는데요. 얘네들이 수명에 따르면 T 수명 얘네들의 수명에 따르면 지구에 도달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런데
그런데 어떤 특별한 이유로 이 뮤온이 자꾸 지구에서 관찰이 된 거야. 그랬더니 이 뮤온이 지구에서 관찰된 이유가 뭐였는지를 봤더니 뭐 때문이었던 거야. 특수상대성 이론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관찰이 됐다라는 게 사실로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얘가 특수상대성 이론의 효과가 뭔지를 묻혀요. 뭐냐면요, 뭐 지구에 산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우주에서 지구로 딱 내려올 때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는 물체가 바로 이 뮤온이야. 근데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는 물체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얘는 우주선이야. 우주선 안에서의 시간은 어때? 고유 시간이죠. 얘의 고유 시간은 수명만큼의 시간이야. 그리고 얘가 이렇게 움직일 때 움직이면서 올 때 얘는 어떻게 느낀다고 했어? 움직인다고 느껴 안 느껴? 자기가 움직인다고 안 느껴. 대신 누가 움직인다고 느껴? 얘가 나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느껴. 오케이? 그럼 정지해 있는 이 관찰자 입장에서 얘가 움직인다고 느끼니까 얘의 시간이 어떻게 돼요? 증가해 보이고 얘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처음 길이보다 작아져 보이겠지. 그지? 얘가 느끼기에 내가 내려갈 거리가 작아진 거야. 길이가 수축된 거야. 그러니까 나의 충분한 시간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도달하는 데까지 가능해야 돼. 가능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이 뮤온이 과연 지구로 떨어지는지를 지구에서 관찰을 할 때 입장이야. 뮤온 같은 경우에는 0.99c, 즉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다 보니까 얘의 고유한 수명은 요만큼의 거리를 내려올 수 없을지 몰라도 얘가 요만큼 움직이게 되면 나는 얘의 수명을 어떻게 측정해?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걸로 측정하죠. 그래 안 그래? 그죠? 얘의 시간이 훨씬 더 얘의 수명보다 더 길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때? 요만큼의 거리를 충분히 더 내려올 수 있을 정도로 느끼는 거지. 그래서 지구에서 뮤온이 관측될 수 있는 거예요. 뮤온이 가장 대표적인 특수상대성 이론의 증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한번 판단해 보시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96페이지 우리 2시까지죠? 요거 하고 좀 쉬면서 문제 푸는 시간 드릴게요. 96페이지 질량 증거까지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3번. 자, 특수상대성 이론의 현상은 총 3가지야. 첫 번째는 시간, 지연. 이거 외우세요, 이제는. 시간, 지연. 그 다음 길이, 수축. 마지막으로 질량, 증가예요. 질량이 증가하는 게 뭔지 봅시다. 먼저 이 질량 증가에 대한 내용은 뭐부터 알고 계셔야 되냐면 E는 mc제곱, 이거 누가 만든 식인 거야? 아인슈타인이 세운 식이죠? 요거 통합과학에서도 했었잖아. 그죠? 지금 다 통합과학 듣고 있니? 봤던 거. 통합과학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 간단하게만 얘기해 줄게요. 그 통합과학 내용 중에 별의 탄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초반부에 나오는데 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태양과 같은 애들이야. 태양이 할 수 있는 애들이 별인 거야. 태양은 뭘 해? 빛과 열을 내잖아. 근데 뭘 하면서 빛과 열을 낼 수 있는 거야? 얘는 핵융합을 하면서 빛과 열을 내는 애들이야. 별이라고 하는 애들이 바로 핵융합을 하는 물체들을 갖다가 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핵융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표적인 이제 원소가 뭐냐면 수소를 갖다가 헬륨으로 바꾸는 과정이 핵융합이에요. 그러니까 핵을 융합해서 다른 원소를 바꾸는 거지. 양성자의 개수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게 핵 반응이야. 근데 핵융합 과정에서는 항상 수소를 헬륨으로 바꿉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수소가 헬륨이 되어 딱 뭉쳤을 때 중요한 게 질량이 일부 감소해요. 처음 상황에서 나중 상황으로 질량이 일부 감소하다 보니까 이 감소한 질량이 어디 갔느냐라는 걸 갖다 따져봤더니 이 감소 질량이 그대로 태양의 에너지가 돼요. 밖으로 방출되더라 이 얘기야. 그게 이제 질량 결손이라고 하는 워딩으로 사용되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적용되는 게 사실은 이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때 사용되는 이 에너지 값을 결국에는 질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방출된 걸로 봤잖아. 그러니까 질량과 에너지는 연관성이 있더라 라는 걸 나타내는 식이 이거야. 질량이 곧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에너지가 곧 질량이 될 수도 있다 라는 말이 질량 에너지 등가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은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 에너지가 질량이 될 수도 있어요. 에너지 값이 질량으로 변화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질량도 뭐가 될 수도 있어?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요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너지와 질량이 서로 등가하더라, 같더라 라는 거. 오케이? 요 개념에서 나오는 이제 그 단어들이 뭐가 있냐면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특강이니까. 쌍생성과 쌍소멸이 있어요. 질량과 에너지를 바꿔가면서 나타낼 수 있는 현상이 96페이지에 쌍생성과 쌍소멸이 있어. 근데 어렵지 않아. 쌍으로 생성되는 거야. 뭐가? 입자가. 에너지가 질량을 가진 입자가 되어 항상 두 쌍, 즉 두 개, 한 쌍, 두 개씩 빠져나오는 현상이 쌍생성이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질량이 된 현상이 쌍생성이에요. 오케이? 이거 읽어보시면 좀 압니다. 질량이 아주 커다란 원자에게 빛을 방출하게 되면 빛이 가깝게 움직이게 만들면 거기에서 전자와 양전자가 튀어나온다 라는 게 쌍생성이야. 그 다음에 쌍소멸 같은 경우가 뭐냐면 질량이 이번에는 에너지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질량 결손, 즉 별에서 하는 역할이랑 좀 비슷하죠. 쌍으로 항상 두 개씩 만나서 충돌하면 빛의 형태가 되어 날아가 버린다. 그러니까 빛의 형태가 되어 에너지의 형태로 빠져나가 버린다 라는 게 쌍소멸이야. 그래서 쌍생성과 쌍소멸은 에너지와 질량의 관계에 의한 그냥 워딩이다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뭘만 알면 돼? 핵반응만 이해하면 돼요. 핵반응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핵반응에는 총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핵이 뭔지 알죠? 원자핵. 그러니까 원자 속에 들어있는 이 원자핵이랑 가운데 이렇게 원자핵을 주변으로 전자가 돌잖아. 이 원자핵 속에는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고 막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 핵을 분열시키는 게 핵분열. 핵을 융합시키는 게 핵융합. 이 두 과정을 합쳐서 핵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이 핵반응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핵융합. 중요합니다.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특수상대성 이론이 정립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발전을 위해서 좀 이야기하는 그런 원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특수상대성 이론부터 정리를 하자면 일단 이거야. 특수한 상황, 즉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는 물체들은요 항상 시간이 지연돼 보이고 길이가 수축돼 보이고 마지막 하나 더 질량이 증가돼 보인다 라는 거야. 그래서 앞쪽에 95페이지 보시면 정지 질량이랑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일 때 에너지에 대한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어쨌든 입자들은 정지해 있을 때 그 값이 에너지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아마 이 제로 얘의 질량만큼에 해당하는 값에 빛의 속도 제곱을 곱한 거 이게 정지 질량이야. 이 입자가 정지해 있을 때의 질량이야. 근데 얘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기만 하면 갑자기 뭐 한다는 거야? 질량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량이 증가한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증가하는 걸로 인식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질량이 증가한다는 것 자체는 특수상대성 이론이야. 그러니까 뮤온도 사실은 질량이 증가되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얘도 질량이 증가되어 보이는 거야. 여기까지는 특수상대성이야. 근데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배운 이 핵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 핵반응을 이용해서 질량과 에너지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이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 파생된 원리가 바로 핵반응이에요. 오케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발전을 많이 활용을 하니까 배우는 거야. 그래서 핵반응은 크게 핵분열과 핵융합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핵분열은 어떤 원소를 주로 이용하니? 혹시 알고 있니? 그렇죠. 우라늄 원소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라늄 원소는요, 지구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최대로 큰 원소, 지구라고 하기엔 좀 그렇다. 그 별이 만들어내는 가장 큰 원소예요. 자연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가장 큰 원소. 그래서 원전 번호가 92번이고요. 우라늄 235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235, 238 다 있어요. 근데 그냥 우라늄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핵분열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 우라늄이 굉장히 큰 원소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만 해도 92개인 거야. 중성자는 어떻겠어? 90개, 100개 이상이 있겠지. 엄청 작은 입자이긴 한데 이걸 좀 크게 들여다보면 엄청 뚱뚱한 애라고. 근데 이 양성자들과 중성자들이 막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심지어 많다 보니까 서로 어때요? 반발력이 세. 그래서 얘는 조금만 건드려도 확 분열을 해버려. 그러면서 방출되는 것들이 뭔지 알아? 방사성 물질들이야. 방사성 물질 그리고 또 방사선, 전자기파 그런 것들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어때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뒤바꿔버려. 그러니까 암을 발생시킬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괴력을 가진 그런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걸 사용해서 발전하는 게 핵분열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불안정한 요 우라늄 원소에다가 얘는요 중성자 하나를 아주 느린 중성자 하나를 딱 갖다가 때립니다. 얘를 갖다가 탁 때려요. 아주 느린 애를 갖다가 얘를 느리는 방법도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해결을 해요. 물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채우면 물이 얘를 완전 느리게 만들어서 딱 갖다가 때리게 돼요. 느린 중성자일 때 얘는 훨씬 더 산란을 잘하니까 느린 중성자를 이렇게 딱 갖다 때립니다. 그렇게 되면 뭐랑 뭐로 분열이 되느냐? 바리움과 요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분리가 된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바리움과 크립톤으로 분리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56번. 얘는 크립톤이 한 36번 정도가 되고요. 여기다가는 뭘 적는지 알죠? 질량수. 원자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 여기가 141, 여기가 얼마였죠? 92. 요 정도로 분열이 돼요. 분열이 돼요. 각각 다른 물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잘 봐. 얘랑 얘가 만나서 얘랑 얘가 됐어. 근데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그거 배웠죠? 질량보존 법칙. 그냥 여러분들 그냥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하면 뭔가 요리를 할 때 우리는 레시피에 있는 것들만 가지고 그 음식을 만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반응 전 물질들만 가지고 우리는 반응 후에 있는 물질들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요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은 어떤 게 있냐면 양성자들이 있을 거고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쳐진 질량수까지도 고려를 해야 돼. 즉 무슨 말이야? 여 안에 들어있는 이 양성자들이 두 개 합쳐서 92개 정도가 있다면 얘랑 얘를 합쳐서 또 몇 개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렇지. 입자의 개수만 따지면 92개가 돼야 돼요. 얘랑 얘 딱 더하니까 얼마니? 92네. 그리고 이 위에 적혀져 있는 건 뭐였죠? 질량수죠. 그러니까 양성자의 개수는 일단 맞췄어. 그리고 나서 중성자까지 다 싹 다 고려한 값이 어째야 돼?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어째야 돼? 두 개 합합값이 같아야 되죠. 왼쪽을 합합값 236이 얘랑 같나 보세요. 같아요? 안 같죠? 얼마가 부족해요? 3이 부족합니다. 질량, 요 양성자의 개수는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질량은 3개가 더 필요해. 그럴 만한 애가 누가 나와? 양성자의 개수는 없으면서 질량은 가지고 있는, 즉 중성자가 몇 개 나오는데? 3개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채워 넣을 수 있는 칸은 요겁니다. 그리고 만약 문제에서 여기가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들 채울 줄 알아야 돼요. 얘네가 가지고 있는 입자와 얘네가 가지고 있는 입자들의 개수는 항상 똑같아야 돼.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는 뭘 배운다고 했어? 질량이 에너지가 되는 효과, 에너지가 질량이 되는 효과를 배운다고 했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지금 과정을 보면 질량은 개수만 따지면 어때요?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성자의 질량을 1로 놓고 중성자도 1로 놓잖아. 그러면 질량수가 변하지 않았다는 건 질량이 변했다는 거야? 안 변했다는 걸로 인식을 한다고. 그러나 얘네들이 결합하면서는 질량이 일부 달라졌을 거야. 일부 살짝 바뀌었을 수는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개수는 항상 똑같아야 되는데 그 양 자체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양이 핵분열 과정에서는 처음 양보다 나중 양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일부 감소한 질량이 뭐가 된 거야? 에너지가 되어 표현되는 게 핵분열 과정이야. 그래서 이 핵분열 과정에서 물어보는 건요, 질량수가 보존됐는지 첫 번째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반응 전 질량과 반응 후 질량 중에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커? 반응 전이 항상 더 커. 왜? 에너지 뽑아내야 되거든. 그 다음에 이 에너지는 뭐 때문에 나타났는지. 질량이 미세한 질량이 감소되었기 때문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물어봐요. 오케이? 오케이? 마찬가지로 핵융합도 마찬가지야. 근데 핵융합 같은 경우에는 반응식이 어떻게 되냐면 요거 한 구석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90 몇 페이지냐? 여기에 지금 96페이지에 핵분열 과정에 지금 보시면 나와져 있기는 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라늄에다가 중성자 하나를 딱 때렸더니 크립톤과 바륨, 요 질량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크립톤과 바륨으로 바뀌고 하얀색 물체 3개가 뭘 의미해? 중성자 3개야. 그리고 이 중성자는 다시 어디로 가니? 새로운 우라늄 원자들을 찾아가죠. 그죠? 그럼 이 3개가 빠져나와 또 다른 우라늄을 때리고 또 다른 우라늄을 때리고 이런 반응을 뭐라고 하냐면 연쇄 반응이라고 해요. 적어놓으세요. 연쇄 반응. 여러분들 저기 저 포항 쪽에 가시면 그 원자력 발전소도 많이 지어져 있잖아요.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핵분열. 여기에서 빠져나온 이 에너지를 갖다가 물을 데워. 그런 다음에 수증기를 가지고 터빈을 돌려. 그런 발전이 일어나는 거야. 전자기미소에 의해. 그래서 연쇄 반응이 요 핵분열 과정에서는 요 중성자들이 하는 역할이 연쇄 반응이다. 근데 만약에 이 연쇄 반응이 사실 처음에는 3개지만 계속해서 어때요? 3의 제곱씩 늘어나잖아. 계속 늘어나면 어때? 우라늄들이 막 다 분열을 해버려. 그렇게 되면 어째? 원자력 발전소가 터지겠죠. 그래서 이 중성자 중에 몇 개를 또 흡수해버리는 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얘를 지금 감속제, 느린 애로 만드는 거, 감속제. 그다음에 얘를 또 흡수하는 제어본. 이런 친구들이 들어있는 게 원자력 발전소예요. 나중에 원자력 발전소 궁금하면 또는 뭐 진로랑 좀 연관이 있으면 이런 것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핵융합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핵 분열보다는 몇 개 없습니다. 뭐가? 양성자랑 중성자의 개수가. 핵융합은 뭘 사용하는 거기 때문이야? 수소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하나만 있어도 수소가 되잖아. 근데 중성자 하나까지 붙은 얘는 중수소. 그 다음에 얘랑 중성자 2개가 붙은 삼중수소. 얘네 2개를 가지고 주로 융합하는 게 핵융합 과정이에요. 얘를 통해서 만들고 싶은 건 뭐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원자의 개수 보니까 아니고 양성자 개수 보니까 몇 개? 2개죠. 요거 2개 만족하는 애가 누구야? 헬륨뿐이고요. 얘의 질량수는 4로 유지하면서 만들어내고 싶을 때에는 뭐가 하나 튀어나와? 얘를 4로 유지하면서 만들어내고 싶을 때 뭐가 하나 튀어나와? 그렇지. 양성자의 개수는 없으면서 질량수는 있는 거. 누구야? 중성자인 거야. 이 중성자가 하나 포함되어 나오면 일단 개수는 보존시켰어요. 그 다음에 실제 질량은 어떻게 돼? 처음 질량보다 나중 질량이 감소해. 즉 빠져나간 질량이 뭐가 돼? 에너지가 된다 라는 것도 이해하셔야겠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는 질량 결손이라고 합니다. 얘도 질량 결손, 얘도 질량 결손. 질량 결손도 적어 놓으세요. 질량. 이게 지금 질량 결손이라는 거.
건 질량이 에너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 핵융합 과정은 누가 지금 하고 있다고? 태양이 지금 하고 있다고. 우리 태양계 내에서는 태양이 하고 있고요. 지금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들 있잖아요. 그 별들이 하는 역할이 지금 다 핵융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좀 궁금하지 않니?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것들 이외에도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발전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야? 원자력이야. 물론 화석연료를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그 다음이 이제 원자력이죠. 그죠? 원자력 발전소에서 행하는 핵반응은 뭐야? 핵분열이랑 핵융합 중 핵분열이야. 핵융합 발전소는 본 적 있니?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본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전 세계를 통틀어서 나도 아직 핵융합 발전소는 없어요. 근데 핵분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요 불안정한 우라늄을 만드니까 우라늄을 가지고 분열을 시키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뭐냐면 일단 에너지를 뽑아내는 데는 화석연료의 거의 뭐 몇만 배 이상 뽑아낼 수 있어요. 이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요 빠져나온 물질들이 다 방사성 원소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 폐기하는데도 오래 걸리고요. 얘네들이 또 쪼개져서 순한 물질로 바뀌는데도 오래 걸려.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게 핵분열이야. 근데 핵융합은 어때? 그냥 우주에 놓여져 있는 모든 수소 갖다가 중수소랑 한중수소 우주에 있는 건 사용해도 되고요. 사실은 바닷물에 있는 것도 다 어때? H2O 수소잖아. 그치? 걔네들을 사용해서 헬륨으로 뒤바꾸기만 하면 어때? 에너지가 빠져나올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에너지 효율은 핵분열이 더 크게 핵융합이 더 크게? 핵분열? 핵융합? 핵융합이 핵분열보다 작을 거라고 생각되잖아요. 왜냐면 조그만 애들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그치? 근데 지구 안에서 태양 만들 수 있어? 태양 다룰 수 있어? 없잖아. 그치? 핵융합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효율이 핵분열의 무려 7배예요. 얘가 얘 7배야. 그러니까 뭐 같은 질량을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얘는 엄청 가볍고 얘는 엄청 무겁잖아. 그리고 얘는 접근성도 좋아. 그리고 얘를 얘만큼의 질량으로 뒤바꿔서 효율을 계산해보면 얘가 어찌됐건 얘보다 7배는 더 높다고, 효율이. 근데 아직 지구에서 태양 만들기란 쉬워 안 쉬워? 쉽지 않잖아. 그래서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 봤니 안 봤니? 핵융합에 관련된 뉴스 한번 본 사람? 맞아요. 인공태양. 인공태양이 이 핵융합 발전소야. 얼마 전에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배울 때까지만 해도 핵융합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만들고 있다. 라고 했어. 근데 얼마 전 뉴스 기사를 보니까 미국에서 핵융합을 진행시켜서 결국 에너지를 집어넣은 것보다 크게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대요. 근데 이 그러니까 집어넣은 것보다 크다라는 걸 계산했을 때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만 볼 땐 이 에너지가 어느 정도냐면 주전자에 있는 물을 끓일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집어넣은 것보다 계산해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제는 양수화가 됐다는 거야. 내가 넣은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뽑아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지금 가능이 됐어요. 이게 만약에 상용화가 되잖아? 그럼 지금 지어놓은 원자력 발전소 다 필요 없어요. 다 가동 멈춰도 돼. 이것만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나눠 써도 될 정도야. 사실. 근데 아직은 상용화가 되기 힘들다. 너네가 성인 될 때는 좀 되려나요? 얼마 안 남았잖아, 너네도. 그치? 다음 세대를 좀 기약해야지. 너네가 이런 데 들어가서 해도 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좀 선구자이긴 합니다. 요거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뭐 아이더라고 하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우리나라 뭐 학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보세요. 결국 이 핵분열과 핵융합도 특수상대성 이론과 합쳐져서 문제로 나온다. 문제를 한번 볼까요? 뒷장 넘겨서 107페이지에 잠깐만요. 뭐 해볼까? 25번 한번 해볼까?
자, 25번. 다음 A와 B는요, 태양과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어나는 핵반응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랑 B가 나와져 있고요. 기억. A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어나는 핵반응이다. 맞나요?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아까 무슨 반응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핵 분열 반응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A가 아니라 뭐라고 고쳐야 돼? B라고 고치셔야겠죠. 그 다음에 니은. 가는 전하를 띄지 않는다. 지금 가를 보니까요. 우라늄 235 원자번호 92번에 우라늄 235에다가 뭐 하나를 갖다 때릴 거예요. 그랬더니 바륨과 크립톤으로 빠져나오고 3개의 뭐 하나가 빠져나온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요거를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질량수 보존 요걸 이용해서 하셔도 되지만 우리 핵분열 반응에서는 우라늄에다가 뭘 준다고 했어요? 아주 느린 중성자 하나를 갖다 때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가에 들어갈 말은 중성자여야 돼. 중성자는 전화를 띄어 안 띄어? 안 띄는 애잖아. 그래서 니은은 맞죠. 그 다음에 디귿. B에서 발생하는 핵자당 에너지는 핵자당 에너지. B에서 발생하는 핵자당 에너지는 A에서 발생하는 핵자당 에너지보다 크다. 잠시만 있어봐요. B에서 발생하는 핵자당 에너지. 지금 전체 우라늄을 놓고 보았을 때를 물어보면 에너지 양의 차이가 어때? B는 한 200메가 일렉트로볼트.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약 5.5 메가 일렉트로볼트죠. 이 양만 놓고 차이를 보았을 때 누가 더 커? 핵분열이 훨씬 더 커. 그지? 그죠? 근데 핵자당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얘가 가진 이 핵장, 즉 양성자는 92개, 질량수는 235개. 그 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중성자. 이 핵자 하나당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누가 더 크냐 물었어. 누가 더 크겠어? 그렇지. 수소가 훨씬 더 큰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핵융합이 핵분열보다 훨씬 발전량이 좋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도 좀 알고 계세요. 그래서 B에서 발생하는 핵자당 에너지, A에서 발생하는 핵자당 에너지보다 더 크다? 아니죠? 이렇게 해결하는 게 이 핵 반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시 앞쪽으로 넘어와서요. 아까 못했던 이야기 하나만 하고 이제 문제 풀게요. 89페이지 잠깐 보세요. 아까 빛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잠깐 했었어야 됐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89페이지에 이 마이클슨 몰리 실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아인슈타인이 살던 당시에는 빛에 대한 탐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을 때의 상황이야. 빛이 나중에는 알겠지만 전자기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소리의 매질은 뭐야? 공기죠. 그죠? 물론 고체 상태인 애들도 되고 액체 상태인 애들도 소리를 전달시킬 수는 있어. 그지? 소리는 매질이 필요한 물질이야. 왜? 우주에서는 소리가 잘 들려 안 들려? 안 들려요. 기체가 없으면. 그런데 빛도 마찬가지로 파동의 형태란 말이야. 나중에 빛에 대해서 배웁니다. 빛도 마찬가지로 파동의 형태인데 얘도 매질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당시의 상황이야. 그래서 그 매질을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에테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에테르. 이 에테르는 빛을 내게 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빛은 에테르를 통해서 전달될 거야 라고 예상했던 게 이때 당시 상황이야. 그래놓고 실험을 진행한 거야. 실험을 진행해서 레이저를 갖다가 거울과 거울을 설치해서요. 이걸 반사시켜가지고 이 빛이 제대로 도달하는지를 봤어. 근데 대충 보시면 이 그림으로 봅니다. 대충 보면요. 여기에서 이 거울을 갈 때는 이쪽 방향으로 매질들이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니까 상관이 없어. 근데 얘가 반사되어 나갈 때는 어때? 이 매질의 움직임에 의해 얘가 방해를 받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에테르라고 하는 애들에 의해 첫 번째 보낸 애랑 두 번째 보낸 애가 사실은 이쪽 방향으로 보낸 애랑 이쪽 방향으로 보낸 애가 동시에 도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예상을 했어. 에테르에 의한 것이라면. 근데 실험 결과가 어땠던 거야? 동시에 도달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실험에서 찾을 수 없었던 게 뭐야? 에테르야. 그러니까 빛은 매질이 필요해야 돼.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실험으로 밝혀낸 사람들이 마이컬슨 몰리야. 그래서 이게 마이컬슨 몰리 실험인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에테르가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실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 근데 결국 빛은 매질이 없다는 게 이 실험으로 인정이 됐죠. 그래서 노벨상을 탑니다. 타긴 타요. 실패했지만 노벨상을 타요. 그래서 결국 빛은 매질이 있다 없다 없이도 전달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됐어? 오케이, 직접 넘겨서 우리 92페이지의 개념 체크 문제를 지금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 하셨으면 97페이지의 개념 체크 문제들도 한번 쭉 해주세요.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